안녕하세요. 책 읽는 상담사 로니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출판사 부키에서 출판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입니다. 이 책에는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한 역대 최고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이자 제작자이며 해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아동 정신의학자 브루스 디 페리가 30년 넘게 눈높이를 맞춰가며 나눠온 대화가 압축되어 있는데요. 트라우마가 우리 뇌와 몸에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스스로 치유에 이르는 길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안내서와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2023년 4월 용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유튜브 콘텐츠 책 읽는 상담사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초기에 오프라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박사님은 모든 걸 뇌 렌즈로 보는 사람 같아요. 항상 뇌 생각만 하세요? 이 질문에 짧게 답하자면 거의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뇌에 관해 아주 많이 생각합니다. 뇌과학자로 교육을 받았고 대학생 때부터 뇌와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 간에 공부해왔지요. 또한 뇌과학 교육을 받은 뒤 정신의학 분야에 뛰어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뇌를 의식하는 관점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 문제 행동들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 아이는 왜 아기처럼 구는 걸까요? 아이에 맞게 행동할 수는 없을까요?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남자친구가 자기 아기를 때리는 걸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 있죠? 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이를 학대하는 걸까요? 그 아이는 뭐가 잘못된 거죠? 그 엄마는요, 그 남자친구는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겉으로 무의미하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행동도 그 뒤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알고 나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해주는 우리의 일부이므로 저는 누군가를 이해하려 할 때마다 그 사람의 뇌를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건 그들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박사님과 함께 오프라 윈프리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캠퍼스를 걸으며 다음 수업을 받을 교실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웃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박사님이 이미 10년 이상 그곳 학생들과 작업을 했던 시점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아이들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서 우리는 리듬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요. 리듬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자기 기분을 좋게 해주는 리드미컬한 무언가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걷기, 수영, 음악, 춤, 해변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 등등. 아기가 올 때 우리가 아기를 흔들어주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건 아기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자기만의 리듬을 찾도록 도와주려는 행동이고요.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 진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은 우리에게 전염되지요. 아기가 기분이 나쁠 때는 우리도 기분이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기에게 다가가 아기를 안고 걸어다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달래준다고 느껴지는 리듬에서 시작했다가 그게 효과가 없으면 아기의 조절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리듬 패턴으로 서서히 바꿔가죠. 우리의 노력에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아기를 달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리듬의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 자신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듬과 활동을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건 걷기이고 또 다른 얘기는 바느질이나 자전거 타기입니다. 누구나 뭔가 어긋난 느낌이 들거나 불안하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각자 선택하게 되는 활동이 있죠. 공통되는 요소는 리듬입니다. 리듬에는 조절하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과 몸, 정신의 전반적 건강 또는 균형이라는 의미로 심신건강이라는 말을 써요. 하지만 박사님은 조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박사님이 말하는 조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절이란 균형을 이룬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몸과 외부 세계를 항상 감시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다시 말해 우리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과 산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여러 대 있습니다. 우리가 조절된 상태일 때는 이 시스템들이 각자 필요로 하는 것을 갖추고 있는 때죠. 스트레스란 어떤 요구나 어려운 과제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잃어 조절의 설정값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조절이 곤란해지고 불쾌함이나 괴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균형을 되찾으면 기분이 나아지고요. 괴로움이 해소되는 것, 균형을 되찾는 것은 우리 뇌의 보상신경망을 활성화하지요. 균형을 되찾게 될 때 예컨대 추위에서 따뜻함으로, 갈증에서 갈증 해소로, 배고픔에서 포만감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흡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결정과 선택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는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왜 학대적 관계에 그렇게 자주 끌리는 걸까요? 그 질문을 좀 넓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건 학대뿐 아니라 모든 행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요점은 모든 사람이 익숙한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익숙한 것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파괴적일 때조차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자랄 때 겪었던 것에 끌립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려서 우리 뇌가 자신이 하는 경험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할 때 뇌는 세계에 대한 실행 모델을 만듭니다. 뇌는 우리가 처음에 얻은 경험들의 분위기와 긴장도에 맞춰 조직되죠. 그러니까 만약 어려서 안전하고 잘 보살펴주는 양육을 받는다면 그 아이는 사람이란 원래 선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역시나 앞서 말했듯 이런 세계관은 그 아이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 선함을 투사하게 만들고 그 선함의 투사는 다시 상대에게서 선한 면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만약 어렸을 때 혼란이나 위협,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면 그 사람의 뇌는 세계가 안전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관점에 따라 조직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학대당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학대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는 걸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반응을 찾으려고 하게 되죠. 특정 반응이 나오도록 도발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하면 그가 열받아서 폭발할지도 몰라. 이런 시도가 자기한테 가장 익숙했던 행동을 유발하면, 그러니까 상대가 화가 나서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자기 예상을 입증해주는 셈이죠. 자기 세계관이 옳다는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가 혼란과 갈등이라고 해도 익숙한 것이란 점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서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똑똑하고 장래성이 보이는 여학생들을 선발했지만 진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진짜 사랑의 표현이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자란 공동체, 가정, 가족 안에서 여자들은 체계적으로 학대를 당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신체적 학대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타나겠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고 하겠다고 말한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여자들은 결국 그런 게 사랑이라고 믿기 시작하죠.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자기를 정말로 존중해줄 젊은이를 만나면 자동적으로 그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박사님 말씀처럼 그를 도발하는 행동들을 하죠. 한마디로 그 남자가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대화하게 만들려고, 그가 떠나게 하려고 그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마야 안젤루가 항상 말했듯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는 당신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면 그걸 고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스러운 점은 뇌에는 평생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바꾸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사용해보면서 말을 해볼게요.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뭔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패턴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풍파를 견디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시달렸던 종류의 트라우마를 표현할 단어가 없었기에 풍파를 견딘다는 말을 썼어요. 교회는 우리가 견뎌내는 방법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죠. 우리는 함께 풍파를 견뎌낸 거예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일에서 중심적인 측면 하나를 바로 지적해 주셨군요. 지금 닥쳐오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의 충격을 완화해주고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치유하게 해주는 열쇠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성이거든요. 깨어있는 정신으로 온전히 함께하며 지지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일, 사람들 무리에 소속되는 일이요. 물론 회복 탄력성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또 있습니다.
그중 아주 중요한 요인들은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민감성과 관련된 것들이죠.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반응성을 높이거나 민감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사람을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런 요인에는 유전적 요인, 태아 때 자궁 안에서 알코올에 노출된 경험, 과거의 애착 문제, 트라우마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대화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핵심 조절 신경망으로 돌아가 볼까요? 핵심 조절 신경망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신경망들로 구성되는데, 이 신경망들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몸과 뇌의 모든 부분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잘 조직되어 있고 유연하며 튼튼하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는 셈입니다. 또한 우리는 통제와 예측이 가능하고 적절한 정도의 도전들은 핵심 조절 신경망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스트레스 반응 역량은 단련하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 아이가 자라는 동안 예측 가능하고 적절한 정도의 도전에 직면할 기회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나중에 다른 도전에 직면했을 때도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모든 발달에는 새로운 것에 노출되는 단계가 포함되고 그 노출은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계에 토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용량의 스트레스를 수천 번 받는 것은 유연한 스트레스 반응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요. 매 학년 새로운 반 친구들과 새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일은 적절한 정도의 예측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을 제공합니다. 스포츠, 음악, 연극 등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 스트레스를 다뤄볼 기회로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죠. 이 모든 일들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핵심이 관계입니다. 정말로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어요. 치료는 가능합니다. 열쇠는 치유 과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발달상의 필요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며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듣고서 깊이 안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설명은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의 꼬리표를 붙이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사람의 뇌는 그런 방식으로 조직된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당신에게 있었던 일을 고려하면 정확히 예측되는 결과라는 걸 말해줄 뿐이에요. 그런 다음 뇌는 유연하며 가수적이라는 것, 즉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시스템들을 변화시키도록 도울 계획을 함께 세우지요. 당신이 지적했듯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교사, 지도자, 감독관, 부모, 코치 등 그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겁니다. 자기 돌봄이란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 돌봄을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부모든 교사든 코치든 치료사든 친구든 다른 사람들을 변화도록 도울 때 사용할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란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의 진작보다 훨씬 오래 깊이 마음에 각인되고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빈번하게 성공적으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는 우리 뇌가 스트레스나 생애 초기에 트라우마에 반응하는 방식을 이해할 때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현재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결정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의 렌즈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의 렌즈를 통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 상황, 대인관계에서의 태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